캐나다 여성이 한국산에서 1년간 20개의 명산을 오르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삼겹살 파티, 낯선 사람들이 건네는 막걸리 한 잔, 힘들어하는 등산객에게 자연스럽게 내미는 김밥 한 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한국의 산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 산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문화 인류학자 에밀리 존스는 이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문화가 산에서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개인주의 국가에서 온 그녀는 왜 한국산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1년간의 기록, 20개의 한국의 명산, 수백 명의 만남. 지금부터 산이 차린 밥상 위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더 멋지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죠. 제 전공은 비교문화학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같은 활동을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는지 연구합니다. 2024년 3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연구 주제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등산 문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 성인의 52%가 정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겁니다.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에 4,440개의 공식 등록된 산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캐나다에서 등산은 완전히 다른 활동입니다. 저는 밴쿠버와 로키 산맥 근처에서 자랐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북미의 등산 문화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혼자 또는 가까운 친구들과만 조용히 자연을 즐기죠. 산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게 불문율이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 주말, 저는 숙소 근처의 북한산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등산하려면 최소 2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등산로 입구는 마치 패션쇼장 같았어요.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고어텍스 재킷, 등산 스틱, 전문가용 배낭. 모두가 에베레스트라도 오를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위기였어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웃고 떠들었죠. 어떤 그룹은 아예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등산인가? 산은 조용히 자연을 감상하는 곳 아닌가? 등산로에 들어서자 더 당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산길에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마치 출근길 지하철처럼 붐볐죠. 앞사람과의 거리는 고작 1m. 추월하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관찰 대상으로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가파른 바위를 민첩하게 오르고 있었고 70대 남성은 젊은이들보다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갔죠. 하지만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 왔어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려고요. 하지만 이 북적이는 산에서 어떻게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국인이 신기한 듯이요. 정상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상은 마치 야외 카페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김밥, 과일, 심지어 도시락까지.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죠. 한국인들은 왜 산에 오는가? 운동, 자연 감상, 아니면 다른 이유? 하산길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발목도 삐끗했어요. 그때 60대 여성 한 분이 다가와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배낭에서 파스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주다니.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강하게 손에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하산 후 등산로 입구 식당 가는 등산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칼국수, 파전, 막걸리를 파는 가게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등산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문화적 현상이죠. 1년 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첫 북한산 등산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북한산을 찾았어요. 이번엔 좀 더 일찍 오전 7시에 출발했죠. 주중 아침이니 사람이 적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죠. 그들은 이미 단골처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앞서가던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바위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저도 같은 바위 반대편에 앉았죠. 할머니는 배낭에서 김밥을 꺼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김밥 한 줄을 제게 내미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권하셨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드시라는 몸짓만 반복하셨죠. 결국 저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는 게 오히려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더 올라가자 이번엔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바위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침 8시인데 술을요. 제가 지나가려는데 그중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잔하라는 제스처였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라 제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모금 마셨죠. 그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낯선 사람에게 음식과 술을 권하는 걸까요? 캐나다에서라면 이런 행동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개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거니까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무리가 휴대용 가스버너를 펴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거든요. 삼겹살이었어요. 산 정상에서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그룹이었어요. 모두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들은 소주까지 꺼내놓고 마치 집 앞마당에서 파티하듯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같이 먹자는 몸짓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종이 접시에 고기를 담아 제 앞에 놓고 갔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저는 고기를 먹었어요. 솔직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저는 연구자예요. 관찰자여야 하는데 자꾸 참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산길은 더 복잡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때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분은 파스를, 어떤 분은 초콜릿을 건넸죠. 저는 그저 고맙다고 고개만 숙였어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식당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칼국수 집 하나에 들어갔어요. 식당은 등산객들로 가득했죠. 모두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 신기한 듯이요. 어디서 왔냐, 한국사는 어떠냐 물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좋다고 대답했죠. 그들은 웃으며 김치를 더 먹으라고 제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할까? 아니, 친절을 넘어서 거의 강요에 가까운 이 환대는 뭘까?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적었죠. 한국인들에게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그들은 산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르겠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들은 산에 운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먹으러 온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대체 뭘까요?
다음 2주 동안 저는 서울 근교산 5곳을 올랐습니다. 도봉산, 관악산, 인왕산, 수락산, 아차산. 각 산마다 높이도 다르고 난이도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었죠. 도봉산에서는 또 김밥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50대 남성이 건넨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고맙다고 한국어로 말했죠.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물까지 건네줬습니다. 관악산 정상에서는 막걸리 대신 수박을 받았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큰 수박을 통째로 가지고 올라왔더군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수박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조각 받았죠. 인왕산은 낮은 산이었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정상엔 역시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파전을 부쳐 먹는 그룹도 있었어요. 산에서 파전을요. 수락산에서는 도토리묵을 받았습니다. 60대 여성 셋이 큰 통에 담아온 거였어요.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권했죠. 저도 종이컵에 한 컵 받아 먹었습니다. 아차산은 제일 낮았어요. 하지만 일출명소라고 하더군요. 새벽 5시에 올라갔더니 이미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정상에 있었습니다. 모두 일출을 기다리며 김밥과 커피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어느 산을 가든 음식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막걸리를 권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죠. 힘들어하는 등산객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더 흥미로운 건 각 산마다 다른 음식 문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산 입구엔 칼국수가 유명했고 관악산 주변엔 순대국이 많았어요. 도봉산엔 막걸리와 파전, 인왕산엔 족발집이 유명했죠.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왜 산에서 음식을 나눌까? 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갈까?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뭔가 더 깊은 문화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기초 수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정도만 할 수 있었죠.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후 시간을 이용했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을 좋아한다고요. 산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산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등산 문화를 이해하는 건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연구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서울 근교 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 전체의 등산 문화를 이해하려면 더 많은 곳을 가봐야 했죠. 저는 한국 명산 100대 리스트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20개를 선택했어요. 지리적으로 고루 분포된 곳들이었죠. 북쪽의 설악산부터 남쪽의 한라산까지.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년 동안 20개 명산을 모두 오르기. 각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그리고 마침내 이 질문에 답하기. 한국인은 왜 산에 오는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관찰자로 남고 싶었거든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죠. 그런데 한국산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저를 자기들의 무리에 끌어들이려 했어요. 함께 먹자고 하고 함께 쉬자고 하고 함께 사진 찍자고 했죠. 거절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냉정한 연구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는 참여자가 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 관찰을 하기로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으며 진정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표면 아래 숨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3월 말 저는 첫 번째 지방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목적지는 설악산. 한국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이자 가장 아름답다는 산이었죠. 배낭을 꾸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4월 첫째 주 저는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4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설레었죠.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는 산행이었으니까요. 속초 터미널에 도착하자 설악산 입구로 가는 버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죠. 그들은 서로 아는 사람처럼 떠들고 웃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식당가였어요. 닭갈비 간판이 즐비했죠. 오전 9시인데 벌써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막 등산을 시작하려는 건데 왜 밥을 먹나요? 캐나다에서는 등산 후에 먹지 전에 먹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 등산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식당에 들어가 닭갈비를 시켰어요. 마치 등산 전 필수 코스인 것처럼요. 저도 호기심에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외국인이 신기한 듯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닭갈비 하나를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자 옆 테이블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저는 캐나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악산 처음이냐고 물었죠. 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천천히 오르라고, 경치가 아름다우니 사진 많이 찍으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은 서울 근교 산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규모도 컸고 경치도 웅장했죠. 바위산의 위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 때 10명 정도 되는 그룹을 만났어요. 그들은 쉬고 있었죠. 모두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들렸어요.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더 유창하게 대답했어요. 캐나다에서 왔고 한국 등산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등산 문화를요? 여기 뭐가 특별한데요? 한 분이 웃으며 물었죠. 저는 설명했어요. 캐나다와 완전히 다르다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긴다고요. 그러자 그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한 분이 말했죠. 그리고 배낭을 열었습니다. 김밥이 나왔어요. 과일도 나왔죠. 그리고 막걸리 페트병까지. 저는 놀랐습니다. 이 모든 걸 산에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이 드세요. 리더로 보이는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죠. 그들은 제 한국어를 칭찬했습니다. 잘한다고, 발음이 좋다고요. 사실 저는 아직 많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그들의 격려가 기뻤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부산에서 온 등산 동호회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전국의 명산을 오른다고 했죠. 벌써 5년째라고요. 왜 등산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 분이 대답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다른 분이 덧붙였습니다. 산에 오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등산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단이었죠. 함께 모이는 핑계였어요. 산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정상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힘들어할까봐 계속 속도를 조절했어요. 괜찮냐고 물었고 물을 권했죠. 정상에 도착하자 그들은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됐어요. 막걸리가 돌았고 과일이 나왔죠. 누군가는 오징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번엔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막걸리를 받아 마셨고 오징어를 뜯어 먹었죠. 그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에밀리 씨,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하산길에 그들은 저에게 연락처를 물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등산하자고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줬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헤어질 때 그들은 또 만나자고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등산객이었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산을 핑계로 만남을 즐긴다. 등산은 사교 활동이다. 음식은 그 중심에 있다. 5월 중순, 저는 지리산 종주에 도전했습니다. 2박 3일 코스예요. 한국에서 가장 긴 산행 중 하나죠. 솔직히 두려웠어요. 외국인 혼자서 이런 긴 산행을 한다는 게요. 배낭에 3일치 옷과 간단한 식량을 넣었습니다. 텐트는 없었어요. 대피소에서 잘 예정이었죠.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길도 명확했어요. 첫날 저녁 세석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를 찾아 배낭을 내려놓았죠. 옆자리에 70대 할머니 세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저를 보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캐나다요, 제가 대답했죠. 그분들은 놀라워했어요. 혼자 왔냐고요? 네, 혼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한데 왜 혼자 다니냐고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할머니들은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들이 나왔어요. 저는 제 배낭에서 라면을 꺼냈죠. 한 할머니가 제 라면을 보더니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도시락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같이 먹으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김치찌개는 따뜻했고 맛있었죠. 할머니들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한국에 왔는지, 왜 등산을 하는지요. 제가 한국 등산 문화를 연구한다고 하자 할머니들은 웃었어요. 연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한 분이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잤습니다. 할머니들 옆에서요. 둘째 날 오전도 좋았어요. 날씨가 맑았고 경치가 아름다웠죠. 하지만 오후 2시쯤부터 변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3시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비였어요. 하지만 점점 세졌죠.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옷을 입었어요. 계속 걸었죠. 다음 대피소까지 2시간 거리였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개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되었어요.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니, 확실히 잃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없었어요.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옷이 젖기 시작했어요. 체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산에서 조난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지?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진정해야 한다고요. 그때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가까워졌죠.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길 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제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옷이 다 젖었네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분은 배낭을 열었습니다. 여벌옷과 비상 담요를 꺼냈어요. 이거 입어요. 빨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죠. 그분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줬습니다. 마셔요. 천천히요. 저는 물을 마셨어요.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같이 가요. 대피소까지 1시간이에요. 제가 길 아니까 따라오세요. 그분이 말했죠. 저는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그분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리산을 수십 번 온 사람이라고 했죠.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그분은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괜찮아요? 내일은 날씨 좋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분은 손을 흔들며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 저를 도왔어요. 마치 그게 의무인 것처럼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산에서 음식을 나누는 이유를요. 그들에게 산은 공동체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거죠. 지리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참여하고 싶었죠. 진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였어요. 처음 왔던 그때처럼요. 등산로 입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죠. 산을 오르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처음 제게 김밥을 건네주셨던 그 할머니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죠. 또 왔구나. 기억해요. 캐나다 사람이죠? 네, 기억하세요? 저도 할머니 기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같이 올라가요. 우리는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빠르셨어요. 7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저는 숨이 찼지만 따라갔죠. 중간에 쉬면서 할머니는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이번엔 유부초밥이었어요. 하나 먹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흐뭇해하셨죠. 다음에 또 만들어 올게요. 정상에서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한국에 왔는지, 무슨 연구를 하는지요. 그리고 할머니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자식들은 다 미국에 있고요. 혼자 산다고 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외롭죠.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산에 오면 달라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산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공간이었죠. 외로움을 달래는 곳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와요. 토요일 아침 7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속했죠. 올게요. 그 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정확히 7시에 같은 장소에서요. 할머니는 항상 먼저 와 계셨어요. 매번 다른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느 주는 김밥, 어느 주는 주먹밥, 또 어느 주는 떡이었죠.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만들면서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먹으면 더 행복하고요. 우리는 산을 오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자식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요. 제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연구 이야기도요. 제 한국어는 점점 나아졌어요.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배웠죠. 할머니는 제가 틀리면 친절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비가 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계셨죠. 비 와도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우리는 산 중턱의 정자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보온병에 담아온 호박죽을 꺼내셨어요. 따뜻하게 마셔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맺은 거죠. 할머니에게 저는 이제 낯선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손녀 같은 존재였죠. 저에게도 할머니는 특별했습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진짜 친구였어요. 아니, 가족 같은 분이었죠. 한 번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씨 덕분에 요즘 행복해요. 산 오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저도요, 할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질문이 달라졌어요. 한국인은 왜 산에 오는가?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했죠. 새로운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산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드는가? 음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산에서 무엇을 찾는가? 저는 캐나다 등산 문화와 비교했어요. 개인주의 문화에서 사는 고독의 공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곳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공동체의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외로움을 나누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음식이 있었어요. 김밥 한 줄, 막걸리 한 잔, 도시락 하나. 그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만드는 도구였지요. 2025년 1월, 저는 18번째 산을 완등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전국을 다녔어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한국의 산들은 각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이제 남은 건 2개였습니다. 한라산과 마지막 북한산. 저는 한라산을 19번째로 선택했어요. 제주도는 처음이었죠.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했어요. 1월인데도 서울보다 훨씬 포근했죠. 한라산 입구까지 택시로 갔습니다. 등산을 시작하기 전 주변 식당을 둘러봤어요. 고등어구이, 흑돼지, 전복죽. 제주도만의 음식들이었죠. 저는 고등어구이 정식을 먹었습니다. 신선했고 맛있었어요. 한라산은 높았어요. 1950m. 제가 오른 산 중 가장 높았죠. 날씨도 변덕스러웠습니다. 맑았다가 갑자기 흐려지곤 했어요. 중턱쯤 올랐을 때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60대 부부와 30대로 보이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초등학생 손주 둘. 그들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와요? 네, 혼자요. 제가 대답했죠. 어디서 왔어요? 캐나다요. 할아버지는 놀라셨어요. 캐나다에서 제주도까지. 대단하구만. 그리고 웃으셨죠. 우리랑 같이 올라가요. 저는 그 가족과 함께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할아버지가 격려했어요. 조금만 더 정상 가까워. 손주들은 할아버지 말에 힘을 냈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두 환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에밀리 씨도 드세요. 저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었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산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씨, 저녁같이해요. 우리 집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집에요? 그럼요. 우리 집 가까워요. 흑돼지 구워 먹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는 망설였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집에 가도 되나?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가요.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아 끌었죠. 그들의 집은 한라산 근처였습니다. 마당이 넓은 제주 전통 가옥이었어요. 할머니와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고 할아버지와 아들은 마당에서 고기를 준비했죠. 저는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캐나다가 어떤 곳인지, 왜 한국에 왔는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흑돼지구이, 전복, 갈치조림, 각종 나물. 푸짐했어요. 할아버지가 소주를 따랐죠. 산에서 만난 인연도 다 인연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주 사투리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해주다니.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따뜻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입니다. 제가 말했더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이에요. 한국말로 정. 영어로는 없는 단어죠. 정. 저는 물었어요. 네, 정.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며느리가 설명했죠.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어펙션, 어태치먼트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정은 더 깊은 의미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베푸는 따뜻함.
음식을 나누고 집으로 초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정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등산 문화는 정문화의 축소판이다. 산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정을 나눈다. 음식을 통해, 대화를 통해, 함께함을 통해. 이제 마지막 산만 남았습니다. 다시 북한산.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2025년 2월 첫째 주 토요일, 저는 마지막 산을 오르기 위해 북한산 입구에 섰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1년 전 저는 냉정한 관찰자였습니다. 카메라 렌즈처럼 거리를 두고 바라보려 했죠. 하지만 한국의 산은 제게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끌어당겼고 음식을 건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안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아침 7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와 계셨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죠. 배낭이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오늘 뭐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씩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에밀리 씨 마지막 산이니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일주일 후면 저는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연구 기간이 끝나니까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1년 동안 20번도 넘게 걸은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매 걸음이 소중했어요.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씨. 설악산에서 만났던 부산 등산 동호회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리더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밀리 씨 마지막 산이라며? 우리가 축하하러 왔지.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요? 그렇게 먼 길을요? 아저씨는 손을 흔들었어요. 이 정도는 가까운 거야. 같이 올라가자. 더 올라가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리산에서 저를 구해준 아저씨였어요. 그분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에밀리 씨 잘 지냈어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한라산에서 만난 제주 가족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죠. 에밀리 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여기 있는 거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연락했어. 에밀리 씨 환송회 하자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밥, 떡, 과일, 고기, 전, 나물. 정상은 거대한 잔치상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중앙에 돗자리를 깔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요. 에밀리 씨를 위한 자리예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변을 둘러쌌어요. 부산 아저씨가 막걸리를 따랐고 제주 할머니가 떡을 건넸죠. 지리산 아저씨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에밀리 씨 1년 동안 수고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밀리 씨한테 뭘 해준 건 없는데 오히려 고마워요. 같이 산 오르고 이야기 나누고 좋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뭘 배웠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한 말들을 꺼냈죠. 캐나다에서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낯선 사람과도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법을요. 제 연구 주제는 한국 등산 문화였어요. 하지만 1년 동안 깨달은 건 이게 단순히 등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 문화 자체예요. 정이라는 문화죠.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의 산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공동체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나이, 직업,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산을 오르고
평등하게 음식을 나누고 평등하게 서로를 돌봐줘요. 할머니는 저한테 김밥을 주셨어요. 아저씨들은 막걸리를 권했죠. 제주 가족은 집으로 초대했고요. 지리산 아저씨는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이 모든 게 낯선 외국인한테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거리를 둬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라요. 여러분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에밀리 씨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토요일마다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부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가도 우리 잊지 마요. 연락하고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절대 안 잊어요. 그리고 꼭 다시 올게요. 제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오면 우리 집에 또 와요. 손주들이 또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웃고 이야기했죠. 해가 기울 때까지 정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일어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제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캐나다 가서 열어봐요. 뭐예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는 비밀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하나씩 헤어졌어요. 부산 아저씨들은 버스를 타야 했고 제주 가족은 공항으로 가야 했죠.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연락하자는 말, 또 만나자는 말이 오갔어요. 저는 모든 분들의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에밀리 씨 행복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저도요, 할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할머니가 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호주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에밀리에게 1년 동안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 토요일이 특별해졌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호주머니 안에는 한국의 흙이 담겨 있어요. 북한산 정상의 흙이요. 외로울 때 이걸 보고 우리를 생각해요. 사랑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두 번째 고향이었죠. 그로부터 8개월 후 2025년 10월 저는 박사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산이 차린 밥상 한국 등산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지도 교수님은 이 논문이 문화 인류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과 함께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어요. 1년 동안 찍은 영상들로요. 할머니와의 토요일, 부산 아저씨들과의 웃음, 지리산의 위기, 제주 가족의 따뜻함.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다큐멘터리는 캐나다와 미국의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이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게 놀랍다고 했죠. 지난달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연구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북한산 입구 토요일 오전 7시. 할머니는 역시 먼저 와 계셨습니다. 1년 만이었지만 변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빠르셨고 저는 여전히 숨이 찼죠. 정상에서 할머니가 김밥을 꺼냈습니다. 저도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캐나다 메이플 쿠키였죠. 우리는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얼마나 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오래요. 아주 오래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산 아래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이 산들이, 이 음식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국의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이었고, 외로움을 나누는 교회였고,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식탁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식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서 가족으로요. 산이 차린 밥상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했고, 모두 따뜻했고, 모두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한국산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산과 음식이 만든 국경 없는 가족.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